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일본입니다. 제가 이번 1월 말에 일본을 다녀왔고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는 매년 한 번씩 일본을 여행도 할 겸 지금 일본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다녀오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10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좋든 나쁘든 10년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은가요? 일단 이런 사항을 이해해야지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이번에 멤버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올린 영상을 어느 정도는 미리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냥 라뮤나 고생했으니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서비스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라뮤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빨리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경제 부흥 시기가 찾아왔으며 그 시기부터 일본의 문화와 정통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되고 성장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는 앞서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어 일본의 베이비붐 시대, 즉 단카이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시대인 1950년 후반, 1960년대보다 일찍 찾아오게 되었으며 이게 인가요를 이루듯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다면 일본은 그 이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을 이룬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때의 폭발적인 경제성장력은 전 세계 1위를 달할 정도로 부흥을 일으킨 시대였으며 그러한 시대의 시대, 세대의 세대를 거쳐 그 부의 돈의 흐름은 주식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문화와 여행, 관습, 캐릭터 이런 곳에도 세대를 거치면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게 당연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듯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는 앞서가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경제적인 부흥 상황이 일본과 우리나라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경제 부흥의 흐름에 따라 적용이 되어 우리나라는 어쩌면 중국보다 10년 정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은 우리나라보다 10년 늦게 찾아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게 계속 10년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는 당연히 초반에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각 나라들 간의 간격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는 그 성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역전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저는 20대 초반에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고 이러한 체감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일본을 매년 1년마다 갔다 오고 있는 것이고 올해는 마침 그 시기가 1월 일본 금리 인상이 정말 할까? 23년에는 1월보다는 3월이 더 강한 느낌이었었는데 이러한 느낌을 직접 보고자 딱 좋다고 판단을 하여서 도쿄를 다녀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직접 일본을 가서 물가를 보니까 느끼는 것은 정말 많이 오르긴 오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 말이죠. 또 엔화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일본 물가는 정말 저렴할까? 엔화가 저렴해서 여행들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대부분의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엔화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 물가는 저렴해졌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외식 물가는 상당히 많이 높은 편이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은 올랐는데 양도 줄어든 느낌으로 일본은 소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엔화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것 치고는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 역시 엔화가 많이 저렴해진 것 치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눈에 보여질 정도였으며 장사가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느낌을 작년 뉴욕에서도 받았었는데 도쿄에서도 또 똑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든 당연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 외에 식재료 같은 것은 아직 아시아에서 시급이 1만 원이 돌파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일본 식재료 생각보다 저렴하네? 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일 같은 것은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비싸기는 했지만 육류나 육류 관련된 가공식품, 해산물, 유제품 등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외국 물품을 제외한 일본 국산 물품도 많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20%? 아니 30% 정도는 저렴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놀랐을 정도였지만 도쿄라는 나라가 뉴욕과 비슷하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여행객이나 비즈니스, 노동자들이 몰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극화가 있기는 했지만 고급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오모테산도 같이 명품을 많이 파는 곳은 관광 목적이 다수였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의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았을 때에도 일본인들의 명품 소비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중국인들의 소비는 아직 여전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워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몇몇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뉴욕과 마찬가지로 뉴욕에서 일을 하는 히스패닉 사람들이나 한인분들이랑 하는 이야기와 대부분 비슷했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부담감이 전보다 심해졌다. 부동산의 가격도 많이 올라서 버티기 힘들다. 일본 지하철 가격이 비싼 것은 알았지만 이것저것 에너지 물가가 많이 올라 이러한 것들과 겹치다 보니까 더 어렵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으며 아파트 관리비가 우리나라랑 비교를 할 수 없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며 전기세가 정말 비싸다. 이러한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갔다 오고 나니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1월 말 일본은행 BOJ에서 금리를 0.25에서 0.5%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금리를 올렸을 때 나온 기사가 무엇인지 알까요? 17년 만에 일본 금리 최고, 리만 브로더스 사태 이후 최대 이러한 기사들이 자극적으로 많이 쏟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일본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였으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전 세계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마이너스 금리여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0.5%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었고 이게 끝이 아니라 25년에 금리를 2번 혹은 3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전 세계 시장에 불안감을 주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8월에 충격이 있었던지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큰 충격을 시장에 오지는 않기도 하였죠.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일본입니다. 그렇게 일본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일본의 금리 인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가 올 것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지금은 다 금리를 낮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트렌드와 반대로 이미 경기가 침체된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고 있어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해야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으로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바람직하게 되지만 엔화가 하락하는 상황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니 참으로 씁쓸한 건 제가 느끼는 감정보다 더 크게 느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국가가 국가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같은 나라들의 영향력이 많이 들어가고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도 많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뭐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쓰러운 상황이었으며 그렇게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영상에서 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말이죠. 이처럼 금리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못하면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돈을 풀어야 강제적이라도 돈의 유동성으로 경제를 살아나게끔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는 돈을 빌려주는 값이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없다면 빌려주는 정부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계속 싼 이자의 값을 부르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즉 금리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당연한 것이며 물건이 안 팔리면 물건값은 저렴해지는 것도 물건이 잘 팔리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금리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자는 비싸져도 되는 것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없어지면 이자가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 경제가 정말 지금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금리가 낮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왜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일까? 이러한 것들을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러한 것도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빌리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국민일까요? 기업일까요? 당연 기업이지 않을까요?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매출도 올리고 돈도 벌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더 큰 성장을 하고 매출을 얻고 하는 것 말이죠. 이렇게 기업이 돌아가야 국민이 살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게 정상적인 회로인데 일본은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잘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수로 살아가고 있는 기업과 수출로 살아가고 있는 기업들과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빈부격차가 형성이 되며 수출로 잘 나가는 기업들만 잘 나가게 되고 그 기업들은 웨어버리로 이득을 벌면서 자국민들의 고용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노동력이 저렴한 나라에 공장도 짓게 되면서 나라의 성장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어버리니 경제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은 규모를 확장하지 않게 될 것이고 확장을 하려고 해도 일본에서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확장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본에 있으면 투자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누가 일본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곳, 경제 성장률이 낮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국민이 있어야 기업도 있는 법입니다.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한국에서 금리가 만약 마이너스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 인식 자체가 전부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 신용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올라서 이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이고 국민이라는 사람들도 금리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마인드가 일본 국민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였고 여기에 경제를 좀 더 아는 사람들은 눈이 트인 사람들만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일본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엔케리 트레이드라는 것이며 와타나베 부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만 하여도 남편의 수입만으로 가정의 살림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부인들이 좀 더 재테크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일본은 이러한 욕구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르지도 않는데 과연 누가 투자를 할까요 말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게 더 심할 뿐인데 누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나라 코스피만 보아도 삼성전자만 보아도 마찬가지이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은 해외 의존성이 높고 경제 의존성이 많이 높은 기업들이 대다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며 바로 전에 계속 말한 것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엔화가 싸니까 수출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일본의 내수적인 기업이나 나라에 투자하는 마음이 나지도 않게 되며,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도 섬나라고 우리나라도 북한 때문에 섬나라랑 별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지진이라는 이슈가 더해져 채산성이 맞지가 않게 되어 광물이 있던 없던 채굴을 하던 마진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자원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으며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는 펼쳐져 있으며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 및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일본은 이미 그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별명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우리나라의 망하는 길이 이미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가지고 있으니 일본의 제조업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처럼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시급이 역전을 하기는 했지만 일본도 여전히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니 당연히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등의 점점 경쟁률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산업 구조 때문에 제조업이 힘들기도 한 곳이 바로 일본이 되어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인구 구조가 망가진 것은 올해이며 고령화가 많이 심각한 나라인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것은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 말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 시장에서도 타격이 있으며 이미 망가진 구조이기 때문에 내수로 먹고 살기에는 정말 어려운 나라가 이미 되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의 인구수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면적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독인 객인일 것입니다. 인구 구조 또한 이렇게 흘러가니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죠. 즉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정말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점점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어버리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서 일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 별로구나, 좋구나 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을 모티브 삼아서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미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본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암묵적으로 보여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일본은 지금 자민당이라는 압도적인 당 하나가 있어. 망하면 망하고 안 망하면 끝까지 망하지 않게 어떻게든 발버둥을 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미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면모는 빛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연 이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지금 미국 눈치를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라도 독단적인 선택을 조금은 눈치 안 보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국민이 있어 국가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상황이 펼쳐져야 조금은 힘들겠지만 견디면서 좋은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